안녕하세요.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원 문계석입니다. 신은 죽었다. 고트 이스트 토트. 이 말은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가 한 말인데요. 이 말 속에는 초월적인 신의 존재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전통적인 관념을 깨고 새로운 가치를 세우고자 했던 뜻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전통적인 가치를 파괴하는 망치든 철학자다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는데요. 왜 이런 별칭이 그에게 부여됐던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화이트헤드 철학의 대권위자로 알려진 문창학 교수님을 모시고 서양 전통 철학 비판이란 주제로 니체를 필두로 하여 등장하는 서양 철학의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조명해 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비판이란 사전적인 의미에서 볼 때 잘잘못을 꼼꼼하게 따져서 평가하고 판단한다라는 뜻인데요. 서양 전통 철학 비판이라고 말할 때 무엇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져서 올바르게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의미일까요? 네, 이거는 우리 철학의 우리 강의의 기본 주제가 되고 있는 형이상학입니다. 형이상의 가능성. 그러니까 고전 철학에서 시도했던 이른바 실체 중심의 존재 이해나 또는 근대에 새롭게 이른바 도입된 일문론적 어떤 세계관, 네. 하나의 세계는 하나의 기계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그 믿음 말이죠. 이게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거냐?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런 주장을 하느냐 말이죠. 그걸 한번 짚어보겠다라고 할 때 이제 비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 사람들은 단순히 비판에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그와 자기가 비판을 대상으로 담고 있는 어떤 주의 주장과는 다른 어떤 대안을 제시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네, 니체 하면은 서양의 어떤 전통적인 관념을 파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어떻게 보면은 창조적 파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교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일까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고,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조금 상세히 이제 차근차근 이제 전해드려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른바 살아있음, 생명, 조금 더 넓히면 어떤 생물학적 세계관, 이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이. 이거는 적어도 19세기까지 물론 기계론적 세계관이 지배적인 어떤 그 묵시적 가정이 되어 있던 건 사실이에요. 심지어 1850년대 등장한 진화론까지도 기계론적 그 가정 위에서 생물학적 그 진화의 문제를 이해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동시대의 철학을 하고 있던 니체는 이 가정이 정당하지 않다. 근거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비판하고 나서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를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아까 얘기한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없고 오히려 생명,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의 어떤 내면의 기본적인 어떤 그 특성으로 이해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주장을 들고 나오면서 이제 그 니체 또는 베르그송까지도 새로운 어떤 철학의 기조를 열게 되죠. 우리는 오늘 그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근현대 철학하면은 통상적으로 헤겔이나 하이데거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오늘 니체와 베르그송을 특별히 선정해서 강의하시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건 간단합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화이트헤드는 헤겔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헤겔을 아예 지워버려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그걸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하이데거는 누굽니까? 화이트헤드보다 조금 늦게 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화이트헤드가 참고 삼고 있는 철학적 저리에 들어가 있지 않죠. 사조에. 그런 점에서 직접 연관이 잘 안 됩니다. 물론 연결시키려면 연결시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니체나 베르그송은 나름 유사성이 있어요. 아까 말한 그 생물학적 토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통의 집안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걸 토대로 해서 구성적 논의를 할 때는 많이 달라지지만 적어도 하나의 세계를 살아있음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일적인 것의 끊임없는 생성이다, 변화의 어떤 그 터전이다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사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니체나 베르그송을 이해하면 화이트헤드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유독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겁니다. 교수님, 네, 잘 알겠습니다. 니체와 베르그송은 화이트헤드의 철학과 어떤 직접적인 관련성이 좀 있겠다 해서 오늘은 교수님을 모시고 니체와 그 베르그송에 대한 철학적 핵심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18세기, 19세기 초까지일 겁니다. 18세기 정도의 철학을 중심으로 특히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엄과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적 사조, 어떤 성격을 간략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서 등장했던 두 사람의 철학자,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두 인물을 통해서 이 당대의 철학이 어떻게 변모해 가는지를 적어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인물이 곧 이제 니체와 베르그송인데, 알다시피 니체는 독일의 철학자고 베르그송은 프랑스의 철학자입니다. 흔히 그 철학 사가에서는 이 두 철학자를 보통 생애 철학자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물론 여기에 딜타이 같은 사람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살아 있음입니다. 한자로 그냥 생명의 생이죠. 살아 있습니다 말이죠. 생애 철학자 또는 삶의 철학자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게 상당히 투박한 표현이긴 하지만 나름의 그 어떤 정당성이 있습니다. 우선 니체를 먼저 들어보면 칸트나 그러면 칸트 이전에 이른바 그 합리주의 어떤 철학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가정 또는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놓고 상당히 의심의 눈치를 쳐다봅니다. 우선 고전 철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 실체입니다. 존재를 분석할 때 쓴 실체 말이죠. 그러니까 변화의 주체죠.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서 변화를 설명해 주는 어떤 존재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단위 존재. 세상은 실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건 상당히 의심스럽다. 왜 의심스러운가? 우리가 그 데카르트의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있다. 생각한다, 있다. 생각함이 있으면 그 행위의 주체, 즉 사유 행위의 주체인 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나는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있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있으려면 내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생각이 있으면 내가 있어야 되니까 나는 존재하는 게 분명하다. 적어도 생각한다는 게 있는 한. 그런데 니체는 생각이 있다는 것, 행위가 있다는 것, 행위, 행하는 것, doing입니다. 이거 있으면 그 배후에 행하는 자, 행위자, 두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약간 억지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두어, 행하는 자 말이죠.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추론은 정당하지 않다. 간단히 말하면 행위가 있을 뿐이다 말이죠. 행위자는 행위로부터 추출된 부속물에 불과하다. 행위가 있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게 아니다. 그냥 행위가 있을 뿐이다. 이건 제가 아마 첫 시간 화이트헤드를 얘기하면서 잠깐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온 것은 내가 있어서 온 거냐? 아니면 내가 옴으로써 내가 있는 거냐? 문맥을 좀 더 헐렁하게 해서 얘기하면, 내가 있어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어디를 가고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아니면 뭔가 밥을 먹는 행위가 있고 잠을 자는 행위가 있고 어디를 가는 행위가 있고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냐? 이렇게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실체 철학에서는, 고전적인 형식의 실체 철학에서는 내가 있어서 뭔가를 하는 거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런데 니체에 오면 그게 아니라 뭔가 하는 가운데 비로소 내가 있는 거다 말이죠. 나는 물론 이때 내가 뭘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반드시 의식적으로 뭔가를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마치 살아있는 놈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변 환경과 뭔가 이제 주고받는 거죠. 생명체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이처럼 뭔가를 행하는 가운데 내가 비로소 존립한단 말이죠. 내 존립의 근거는 내 배후에 있는 실체가 아니라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행위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행위를 통해 구성해가고 있단 말이죠.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행위를 통해 이건 만들어지는 거다. 이건 결과단 말이죠. 이게 부속물이단 말이죠. 근본의 뿌리는 행함입니다 말이죠. 사실적으로 하면 becoming입니다. becoming. 흔히 생성, 그렇죠. 그리고 행위자, 이건 being입니다. being. 존재. 시작적 용어로.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것은 생성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다 말이죠. 실체 철학은 뭐가 있어서 뭔가를 했다. 니체와서 생성 철학은 뭔가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다. 이렇게 도식이 뒤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럼 밑바닥에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생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 어떻게 일하는 거냐 말이죠. 그래서 니체는 자기 자신 한번 인트로스펙션, 내성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그 밑바닥에 있는 게 뭐냐? 이게 생명이나 의지란 말이에요. 의지. 어떤 힘을 향한 의지. 이걸 조금 말을 좀 거치게 쓰는 사람들은 권력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권력. 의지. 필레츠 마트, 뭐 이렇게 하죠. 독일어로. 권력을 향한 의지. 권력의 의지,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힘의 의지라고 하는 게 작동하고 있다. 이것들이 생명력의 원천이다. 생명력의 원천. 살아있음의 원천, 생성의 원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물질의 원자니 또는 뭐 실체니 무슨 기계니 하는 것들은 이런 의지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뿌리에 있지 않다. 진정한 존재의 뿌리에는 힘을 향한 의지가 있을 뿐이다. 이 의지는 그러니까 그건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어떤 장 속에서 살아 꿈꾸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또 협력하기도 합니다. 또는 지배하기도 하고 복속되기도 합니다. 힘의 주체들이 이런 식의 경쟁과 지배, 협력과 복속의 장, 이게 우주다 말이죠. 이게 세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이런 거다. 이 경쟁과 복속, 지배, 협력 이런 식의 어떤 그 역동적인 장을 떠나 고고하게 자기동을 수행해주는 실체니 뭐 물질 원자니 근대에서 말이죠.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전부 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도구적 개념에 불과하다. 말이죠. 존재 내면의 실체를 붙잡는 그런 표현들이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물론 니체가 이런 말을 하면서 사용하는 용어가 상당히 문학적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제가 쓴 것도 다 이게 대단히 문학적이죠. 의지란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권력이란 말도 상당히 불투명해요. 힘이란 말은 더더욱 그렇고. 그러니 뭐 지배니 복속이니 협력이니 경쟁하는 건 전부 다 문학적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합리적인 어떤 분석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일 나중에 권력의 의지라는 그 저술 속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기술적인 용어로 바꿔서 힘을 향하는 의지를 힘의 양자라고 해요. 힘의 양자. 양자. 이거 양자하고 한자는 같습니다. 영어가 퀀텀. 단위죠. 힘의 최소 단위. 그러니까 힘을 지닌 최소 단위의 의지였던 주체들이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것들은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또는 상호 경쟁하는 가운데 이런 홀로 존재할 수는 없어요. 고립해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상호 인터랙션하는 가운데,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이런 다양한 어떤
지배와 복속 또는 경쟁과 협력이라고 하는 상호 관계 속에서 각기 자신의 확대를 추구합니다. 자신의 확장.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보존이 아니라 이건 자기 확대. 힘을 향한 의지라는 게 자기 확대입니다. 자기 확대 또는 확장. 이걸 추구한단 말이죠. 이런 식의 힘과 관련된 그 개념을 존재 분석에 썼던 근대인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철학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철학자인데 스피노자. 이 사람이 개체 내부의 개체의 그 본질을 이른바 코나투스, 자기 보존의 욕동, 자기 보존의 욕구 말이죠. 이게 존재다.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기를 보존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 말이죠. 이게 존재 내면의 가장 근원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니츠는 이걸 비판합니다. 왜? 자기 보존이 근본적인 어떤 그 존재의 특성이라면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말이죠. 각자 자기 보존한다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면 다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니냐. 자신의 능력, 자신의 한계 내에 머물면 보존될 터인데 왜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서로 경쟁하느냐 말이죠. 지배복속이 왜 일어나냐. 그거는 자기 보존이 목적이 아니라 존재가 근원적으로 자기 확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 확대가 목적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존재 도식 위에서 근대 철학을 다시 봅니다. 니체는. 이거는 물론 말이 그렇지 근대를 넘어 전통 서양의 합리주의 철학, 서양 철학, 서양의 합리주의 철학. 진리를 말하고 또 진리 인식을 말하고 말이죠. 또 어떤 선악의 가치를 말하고 어떤 법칙을 말하고 이 전부 다 서양 철학이 합리 철학이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을 통해서 어떤 체계를 구축하고 철학의 체계를 구축하죠. 하고 뭔가 인간에게 어떤 안목을 확장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인식의 추구이고 진리의 추구일 텐데 이거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이게 이 보편적인 진리, 무슨 보편적인 누구나 받아들이는 가치, 법칙 이거 다 헛소리단 말이죠.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좋아할까?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 말이죠. 진리라고 하는 게 힘의 확장을 위해서 만드는 도구에 불과하다. 도구. 그러니까 뭔가 가치 있는 게 뭘까? 참이라는 게 뭘까라고 한번 보면 그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의 관점에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진리란 한단 말이죠.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이런 식의 주장의 배후에는 우리의 모든 주장의 근원에는 관점이 있단 말이죠. 관점, 자기 관점. 선입견 또는 어떤 입각점, 선입견 또는 편견이 도사리고 있단 말이죠. 무엇을 위한 편견인가? 자기 확장을 위한 편견. 이것에 자기 관점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관점의 세상을 본단 말이죠. 그 관점에 의해서 진리를 말하고 관점에 의해서 가치를 말한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진리 가치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관점은 어떻게 된다? 경쟁한단 말이죠. 서로 다른 입장에서, 서로 대립하는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단 말이죠. 그 관점이 다르단 말이죠. 자기에게 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보는 세계도 달라진단 말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그 오리토끼라고 하는 형상을 그린 적이 있었는데 관점을 빼면 그때의 형상은 뭐가 되겠는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죠. 그것을 향해서 무엇라 말하건 거기에는 이미 그 말하는 사람의 관점, 시선, 시각, 선이해, 선입견, 편견이 개입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편견,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진리나 가치 이런 건 없단 말이죠. 법칙 물론 그렇고. 그리고 모든 것은 이런 주관적 관점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우리는
공유하고 있는 뭐 진리니 무슨 가치니 법칙이니 이런 걸 주장할 때 이미 거기에는 권력을 숨기고 있단 말이죠. 후일 나중에 푸코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른바 인간관계 그 자체가 이미 권력 관계다. 그걸 이른바 마이크로 파워, 그러니까 미세 권력, 흔히 친구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미 권력이 작동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지배와 복종, 협력, 이런 식의 어떤 그 복속 등등의 다양한 권력 작용이 인간관계 내면에 이미 작동하고 있다라고는 주장까지 합니다. 이건 니체에서 온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적어도 역설해야 될 사태는 뭔가, 이건 힘의 확장을 저해하는 것은 악이다 말이죠. 물론 힘의 확장이라는 말을 생물학적 표현을 바꾸면 생명력이라 바꿀 수도 있어요. 생명력. 힘을 향한 의지. 그게 조금 더 투박하게 말하면 생명력 말이죠. 이거를 끊임없이 전개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뭡니까 활동 또는 작용, 이것을 저해하는 것은 악이고 이것을 북돋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다. 행복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으면 니체는 간단합니다. 이 자기 확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 내가 지금 확장하고 있다는 느낌, 내가 확대되어가는 느낌, 그게 행복입니다. 그럼 불행은 뭐냐? 내가 위축되고 있다는 느낌, 내가 복속되고 있다는 느낌, 이게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은 선이다라고 하는 이런 오도된 가치관이 있었어요, 서양에는. 그게 뭡니까? 기독교 윤리입니다. 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 천국이 뭐 이런 거 있죠, 왜? 그러니까 약자를 적어도 칭송하는 이런 식의 도덕은 잘못된 거단 말이죠. 강자를 칭송해야지. 그게 뭐 귀족의 도덕이란 말이죠. 노예의 도덕이란 말이에요. 그거 기독교 윤리는. 그래서 생명력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근원적인 원초적 이 힘의 의지를 적어도 북돋을 때 그건 선이요, 그것을 억압할 때 그것은 악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서양의 도덕, 적어도 기독교 윤리 중심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돼야 마땅하다, 뒤엎어야 마땅하다 말이죠. 아까 사회신 우리 문 박사님께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건 망치를 두고 부숴야 될 하나의 어떤 그 허상이다 말이죠. 인간을 억압하는, 생명력을 억압하는, 힘의 의지를 억압하는 그런 가치관은 마땅히 극복돼야 된다. 이렇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주장이 베르그송 넘어가면서, 베르그송은 앙리 베르그송입니다. 니체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전통 철학을 더 과격하게 표현합니다. 과격하게. 심지어 니체가 말했던 힘의 양자라고 어떤 어떤 사건, 어떤 단위 존재, 이것마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존재라는 게 뭔가? 존재에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자기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면. 흔히 안으로 들여다본다. 인트로스펙션. 흔히 철학에서는 내성이라고 불러요. 내성. 안으로 성찰한다 그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인트로스펙션. 안으로 본다 뜻입니다. 내서로 보면 뭐가 보이는가 말이죠. 내 자기의식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다양한 어떤 그 관념들, 이념들, 어떤 가치관들, 뭐 등등 다양한 어떤 그 내면의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 새롭게 떠오르면서 과거 것과 연관되고 또 그러면서 과거 것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뭔가를 생각나게 만들고 말이죠. 이런 식의 어떤 의식의 어떤 흐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 베르그송이 맨 처음 쓴 책의 제목이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에 관한 실언, 이런 책을 써요.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 우리가 직접 안으로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 자, 이거는 나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존재가 이런 방식의 내성적 사태, 같이 말하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분출하면서 저 앞에 있던 것들을 전체를 바꿔놓고
또 바꿔진 전체가 새로운 것의 출현을 적어도 연관면서 그걸 가능하게 하고 하는 식의 어떤 상호 연관의 그 어떤 생성의 연속 말이죠. 이거는 단순히 인간의 의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존재 내면의 본질이 그런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은 순수지속이라 부릅니다. 내성적 사태. 끊임없는 이질적인 생성. 끊임없이 달라지는 것들이 출현한다.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반복되지 않고 안정되어 있지 않다. 끊임없이 변모한단 말이죠. 이걸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창조적 전진, 끊임없이 변화하는 어떤 사태, 이게 존재의 내면이다. 끊임없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함적 언어로 기술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걸 양자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불가능해요. 합리적인 개념의 틀을 통해서는 이게 붙잡히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 붙잡으려 하는 시도, 이런 존재 내면의, 이게 실상인 터인데, 존재 내면의 순수 지속을 붙잡으려는, 지성을 통해 붙잡으려는 시도는 불가능하다. 지성은 뭐 하느냐? 전통 철학의 이성이라고 하는 건 뭘 하는 놈인가 말이죠. 아니, 과학에서 영향을 발휘해왔고, 심지어 고전 철학에서는 존재 내면의 어떤 그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적어도 신뢰받아왔던 이 능력이 도대체 그러면 이걸 붙잡을 수 없다면 이건 뭐 하는 놈이냐 말이죠. 이건 분석을 주로 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니까 분석을 주로 한단 말이죠. 분석이란 건 뭔가? 분석한다는 게 뭡니까? 이거는 공통의 특성으로 환원하는 겁니다. 이미 알려진 특성으로 환원하는 것, 바꿔놓는 것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 현장에 가서 어떤 시료를 채취하고 어떤 증거를 채취하고 와서 분석하죠. 그건 알 수 없는 어떤 그 증거 자료를 증거의 어떤 그 물증을 말이죠.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이미 알고 있는 요소로 어떤 근원적인 가령 뭡니까 그 혈액의 흔적을 발견했다 하면 그것의 내부 모델이 뭔가, 사람의 피인가 아니면 짐승의 피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분석하죠. 분석하는 것은 그냥 결국 알려지지 않았던 것, 구체적인 알 수 없었던 어떤 것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놓는 것, 이게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알 수 있는 것은 공통의 것, 반복되는 것, 그런 겁니다. 그러면 반복되지 않는 것, 그건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바꿔놓을 수 없어요. 매번 특이한 것이기 때문에, 매번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성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존재의 표피를 붙잡고 그걸 우리 삶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것은 실용적인 도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실용적인 도구가 삶에 유리한 도구로 삼을 수는 있단 말이죠. 그러나 존재와 내면에서 만날 수 있는 화해의 수단은 될 수 없단 말이죠. 존재 내면을 붙잡을 수 있는 화해의 수단은 못 된다. 그럼 어떻게 저 사물의 내면의 지속을 붙잡을 것이냐, 이걸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또 여기서 주장하는 게 방법이 어떻게 순수지속과 만날 것이냐, 직관입니다. 직관. 직관이라는 말은 그때도 직접 본다, 이게 한자로 그렇죠. 영어로 하면 intuition인데 직접 본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석이라는 것이 개념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을 통해서 어떤 사태를 해명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이 개념 없이 무맥에 개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인식하는 것, 개념으로 붙잡는 순간 그거는 뭡니까? 분석이 되어버릴 테니까, 분석과 대비되는 사모가의 직접적인 만남, 조금 더 문학적 표현을 쓰면 대상과의 합일, 하나가 되는 것, 또는 공감, 심퍼시, 이걸 직관이라고 부릅니다.
역시 대단히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베르그송이 이 말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은 존재 내면의 본질, 즉 층위에 있는 순수지속 이질적 어떤 생성이라고 하는 것, 지성을 통해서 분석해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형이상학은 끊임없이 직권을 추구한다 말이죠. 이때 붙잡히는 게 분출하는 생명력, 곧 순수지속이다. 아까 제가 도입부에 잠깐 얘기했지만 18세기 중반에 진화론이 생겨, 진화론. 혹시 진화론 하면 이제 우리가 떠오르는 몇 가지 이제 그 어떤 개념들이 있죠. 뭐 자연 선택, 무슨 용불용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표현들이 있어요. 어떤 범주화된 표현들이.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건 놓고 보면 이건 어떤 개체가 주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걸 표현하는 말인 것처럼. 어떤 개체가 어떤 특이한 상황에 처하니까 그걸 극복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적응해서 뭔가 자의적으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사태를 표현하는 말이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건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진화라고 하는 것은 개체에게 어떤 그 역할이 주어지지 않아요. 개체는 기계 속에 들어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 가지고 다수의 다양한 개체들이 그 기계적인 작용 속에서 살아남는 놈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불리한 조건 때문에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적응해 성공했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 그렇게 된 겁니다. 기계적으로. 그게 자연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윈이 그 섬에서 연구했다는 그 방울새, 다윈 방울새라고 있어요. 이놈이 어떤 놈은 부리가 길고 어떤 부리가 짧고 그런데 이놈들이 들어가서 어떤 섬으로 이주해가지고 살아남는데 어떤 놈이 살아남느냐? 그때 거기에 주로 먹을 수 있는 먹이가 뭔가? 열매의 씨앗인가? 아니면 꽃의 수술인가? 뭐 꽃 수술이라면 입술이 가늘고 길어야 될 거예요. 열매가 주로 먹이라면 주된 먹이라면 그걸 부숴야 되니까 짧고 굵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의 조건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조건에 적합하게 태어난 놈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것에 적합하기 위해서 부리를 짧게 만든 게 아니고 부리 또는 길게 만드는 게 아니고 어쩌다 생겨난 조건에서 거기에 맞는 놈만 살아남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이게 진화론입니다. 이게 자연 선택이고 이 선택을 베르그송은 부정합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이때 표현을 존재 가진 내면의 생명력, 그걸 생의 약동 이렇게 불러요. 이거는 그러니까 베르그송이 20세기 초에 당시에 남아있던 진화론 속에 기계론적 잔재를 제거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개념입니다. 생의 약동, 엘랑 빗달러. 이건 생명의 약동, 엘랑 빗달러. 그래서 이걸 주장하면서 단순히 형이상학에 머무던 것이 아니라 상대의 어떤 과학적 어떤 가정 또는 어떤 세계관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창조적 진화라고 하는 책에서. 자, 이렇게 베르그송은 니체가 그랬던 생명력의 철학, 생명의 철학을 극단화함으로써 어디까지 갔느냐? 이 생명력 또는 순수지속에 대한 지적 분석, 지성적 분석, 합리주의, 합리주의 철학. 이건 고전적으로 시도되었던, 근대도 시도되었고, 또는 불가능하다. 존재 자체가 대단히 비합리적인 것, 비이성적인 거다 말이죠. 이성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성을 통해서 분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철학을 철학사가들은 비합리주의라고 합니다. 비합리주의. 이런 식의 경향성은 물론 니체에게도 좀 있었어요. 우리가 힘의 양자라 그러지만 그게 뭐 우리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그런 양자와는 다른 거예요. 뭐 개념적으로는 비슷하게 쓰고 있지만, 그래서 이미 존재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원수로 완벽하게 분석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는 주장을 처음에 제기했던 사람이 니체라고 할 수는 있어요, 물론. 적어도 근대 이후에. 그런데 이걸 훨씬 더 극단화했습니다, 베르그송은. 그래서 지성을 가지고 또는 이성을 가지고 분석할 수 없는 존재의 충의가 진정한 존재의 내면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계는 한편으로는 생명력이 있고, 다른 한편은 물론 물질이라고 하는 이 생명력에 거스르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저항, 이게 저항하는 물질이 있어요. 물질의 세계. 이건 과학의 세계입니다. 이 과학은 이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걸 분석하고 뭐 설명하고 예측하고 뭐 하죠. 과학은 이건 존재의 내면을 붙잡는 게 아니라 다만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 존재를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과학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베이컨의 그 격언을 따라가고 있는 게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대상 세계를 지배하고 복속시키기 위한 전략이 과학이란 말이죠. 그런데 철학은 세계, 대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알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보다 인간이 갖고 있는 삶의 생명력을 보다 안전하게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와 화해해야 한다. 화해. 지배가 아니라 화해가 목적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존재와 합일 또는 공감해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히려 과학의 문제를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도 한단 말이죠. 제공해주기도 한단 말이죠. 철학이. 따라서 베르그송에서 철학과 과학은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걸 흔히 철학사에서는 그래서 철학적 입장에서는 비합리주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화이트헤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을 시작합니다. 화이트헤드 역시 뭐 이런 생애 약동, 생명력 이런 것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존재 내면에 살아있는 어떤 생성의 어떤 원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막연히 깨닫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거를 이렇게 순수지속, 반합리적인 것 또는 비합리주의적인 것 또는 반지성적인 것으로 방치하지 않고 이거를 합리적 개념 틀 속에 끌어들여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이런 식의 비합리주의를 다시 합리주의의 어떤 그 방향으로 물꼬를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노력했던 철학자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비합리주의 철학자 니체와 베르그송을 간단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두 사람의 철학을 이어서 이 비합리주의 경향성에 도전하는 가운데 새로운 어떤 그 함적 체계의 구성 가능성을 실험했던 사람 화이트헤드의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강의 주옥 같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강의 첫 번째 강의 니체 철학에 대한 내용 중에서 평상시에 알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니체 하면 젊은 시절에 그 힐랍 철학에 완전히 그 몰입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힐랍의 로고스적 세계관을 완전히 파괴하고 파토스적 세계관의 입장에서 자기 철학을 전개했다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니체가 결국은 서양 합리주의 전통을 어떻게 보면은 비판한 어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합리주의라고 하는 말이 그 자체로 이제 이성에 부합하도록 논의를 이른바 이끌어가는 것,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찾아서 끊임없이 그 뭡니까 그 체계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 예. 뭐 이런 게 이제 합리주의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식의 전략을 구사한 사조의 철학을 합리주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양에서 들어보면 근거 왜 그런가를 끊임없이 찾다 보면 결국 어디로 가냐 하니까 이거 신으로 가요. 결국 신으로 갑니다. 이 뭐 그래요.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서구 철학이 기독교와 만나기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씁니다 나타나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하면서 최고의 목적이 되는 자로서의 순수 현실태. 예. 네? 더 이상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예, 예. 다른 세계의 존재들을 변화하게 만드는 예. 그 목적인으로서의 완성된 존재. 예. 이걸 부동의 동자라 불렀었어요. 그렇죠. 이게 중세로 건너면서 신으로 막바로 해석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세의 기독교와 만난 서양의 철학이 아주 그대로 갖다 쓰기에 가장 잘 다듬어진 개념. 그게 아마 부동의 동자였을 겁니다. 예. 물론 후에 그게 문제가 돼서 이제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부동의 동자로 대표되는 서구 합리주의 철학의 최종 그 보루 말이죠. 그거는 신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니체는 그러니까 합리적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건 뭐냐? 그건 이미 어떤 그 권력을 쟁취한 자가 그거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세운 하나의 체계단 말이죠. 뭐 진리책일 수도 있고 부르건 뭐 가설책이라 부르건. 그러니까 그건 중세 같으면 뭐 권력이 어디에 있겠어요?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 성자일 것이고 그죠? 그들이 만들어놓은 권력 게임에서 이제 중추적 역할을 했던 게 신인 거고 예. 그 신을 통해서 이른바 나는 세계의 진리를 알고 있으니 나를 따르란 말이죠. 하면서 다른 타자를 복속시키는 그런 전략을 구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힘과 힘의 경쟁에서 우위의 전막에서 만드는 하나의 그 허구, 픽션에 불과하지 이런 게 뭐 실제 어디 있느냐 말이죠. 관점에 따른 자신의 입각점에 따른 어떤 체계 구성의 산물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픽션이다, 허구단 말이죠. 그것에 따른 온갖 진리 주장 다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또 그것이 내지하는 온갖 도덕률 다 마찬가지단 말이죠. 예. 잠깐만 여기서 그렇다면은 결국은 그 힐압의 어떻게 보면 부동의 원동자로서의 그 신의 개념이 중세로 돌아서 신이라는 개념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화했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부터 해석되는 모든 것, 그러니까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끊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신은 죽었다라는 것과 연관시켜서 이해하면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함재의 그 근간이 되었던 최후의 보루가 됐던 것을 제거하는 작업. 예. 그게 신은 죽었다. 그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렇게 그렇죠. 한마디로 요약 아주 상징적으로 요약되죠.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는 굳이 뭐 기독교 철학의 신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이미 이 함주주의 보루는 이미 기독교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허물어버리는 원천부터 허물어버리는 거죠. 그걸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시 니체로 돌아와서 어떤 힘의 의지 이렇다 보면은 어떤 결정적으로 극단적인 주관주의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 관점주의라는 게 사실 뭐 주관주의와 상당히 그 뭡니까 그 근접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각자의 관점에 따라 상이한 진리체계가 가능하다. 상대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주관주의란 말은 조금 이제 그 객관주의와 대비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아마 상대주의란 말과 좀 엮여서 좀 더 분명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관점주의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절대진리란 건 없다 말이죠. 절대진리.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진리체계 이런 건 없다. 네. 각자 관점, 자신의 어떤 입각점 또는 자신의 어떤 편견, 선입견 또는 뭐 해석학적 표현을 빌어서 선이해. 내가 알고 있는 이해, 이 체계. 그거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래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그래서 뭐 진리 주장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상대주의를 낳게 됩니다. 그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소재는 있죠. 상대주의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 미지역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베르그송은 프랑스에서 수학의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다고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에 이제 그 연구를 하게 되는데
특히 그 파르메이데스의 제자 제논의 그 제논의 패러독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했고, 그는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무한 분할의 문제를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르그송이 말한 특히 그 순수 지속은 그 시간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베르그송에 있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시계로 계산하는 수학적인 계산, 또 물리적인 계산, 이런 것들에서 사용하는 과연 시간관과 베르그송이 말하는 순수 지속에서의 그 시간의 의미는 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베르그송이 말하는 순수 지속은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그 구체적인 실리를 들어 얘기하자면, 예. 우리가 물리적으로 동일한 시간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과 달리 느껴져요. 아주 즐거운 곳에서는 시간이 후딱 가죠. 예, 그렇죠. 예. 지겹고 뭐 따분한 데 가면 시간 안 가죠. 예, 예. 그 자체가 그냥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체험하는 시간. 이건 쪼개서 분할할 수가 없어.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내용이 함께 있어요. 컨텐츠가 있다 말이죠. 이게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시간. 그렇죠. 그 시간이에요. 이게 수학적으로 딱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정량화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겁니다. 예. 실제라는 건 그런 거라죠. 예. 실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게 다양한 국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게 분출되긴 하는데, 예. 적어도 이렇게 정량화돼서 수학화되어가지고 계산 가능한 시간. 이거는 인간이 지성이 행하는 작용이에요. 예. 인간 지성이 어떤 사태를 설명하고 예측하고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건 베르그송 이걸 시간을 공간화했다. 마치 공간의 기하기 이렇게 공간을 재단하듯이 시간을 재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거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걸 혼동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재난이 나오는 거예요. 공간처럼 시간도 똑같이 나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건 나누다 보면 결국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순간 속에서 해체돼 버려요. 그래서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못 따라간다 그러죠. 왜냐하면 거북이가 먼저 출발하는 한 아킬레스는 아무리 빨라도 그놈이 거북이가 간 반의 거리를 넘어가야 되고 반의 거리를 넘어가려면 반의 반을 넘어가야 되고 반의 반을 넘어가면 또 반의 반을 넘어가야 되고 무한 분할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무한 속에서 그러니까 아킬레스가 해소돼 버리는 거예요. 운동 못하는 붙잡혀 버려 순간에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넘어서 있는 그 지속의 의미가 엘랑귀딸의 의미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얘기할 그러니까 수 있겠군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전체로 생명력이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분출하는 것이지 투명한 어떤 그 뭡니까 그 시간 공간적 그 어떤 그 도식 위에 이게 쫙 펼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살아서 꿈틀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시간이에요. 그걸 투명하게 만든 순간 그건 왜곡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정지로서의 영혼은 없다. 그걸 그 영혼을 말하긴 해요. 말하긴 하는데. 그건 이제 죽음의 영혼성이라고 그래요. 이제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그 책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 형이상학 인문이란 조그만 논문이 있어요. 거기서 그 말을 해요. 죽음의 영혼성과 생명의 영혼성이 있다. 죽음의 영혼성은 뭔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무한 반복의 세계, 물질의 세계, 공간의 세계. 그건 죽음의 영혼이다. 그럼 끊임없이 살아있는 생동하는 세계, 그건 생명의 영혼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영혼과 화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 인간의 삶을 긍정적으로 부도뜰 수 있다. 얘기하죠.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창옥 교수님을 모시고 서양 전통 철학 비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교수님 그럼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주제로 해서 강의해 주실는지요? 네. 이제 서양 철학의 형이상학의 역사를 아주 거칠게 우리가 지금까지 요약해서 강의를 해드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다음 주는 본격적으로 화이트헤드 자신의 전통 비판과 구성, 이론 체계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현실적 존재라고 하는 그의 형이상학적인 어떤 개념, 중심 개념입니다. 중심으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교수님 다음 시간에 교수님의 강의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